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도 이렇게 봐보면 그런 세계 불평등 구조의 약간 극단적인 단면이라고 그럴까? 극단적 아니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 한국 사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불평등의 현안을 보기 위해서라도 어찌 보면 한국을 바라보면 세계 불평등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겠다. 그리고 훨씬 더 또렷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중대재해법에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빠졌고, 다음에 5인 이상 사업장을 그거 하는데도 플랫폼 노동자는 이제 또 다 제외하고 있고, 이런 이제 약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 장치는 이 사회가 불평등 지수가 높아가는 속도에 비해서는 매우 더디게 가고 있고, 이게 매우 더디게 간다는 건 뭔가 하면 불평등 지수가 그만큼 더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한국 사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민주당 시절이든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 보수당 시절이든 전체적으로 봐보면 매우 유사한 일관성을 또 쭉 갖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강화해 나가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 기조에서는 양면 다 크게 다르지는 않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다른 게 있다란 뭔가 하면 이 불평등을 조금 어떻게 완화하지? 복지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지? 한다는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을 했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뭐 가끔 역전하기도 하고 이랬을 따름이지, 다만 이 불평등을 강화해 나가는 큰 흐름에는 이쪽 저쪽도 크게 방향을 반대로 간다든지,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말하자면 뭐 남쪽으로 간다든지, 이 정도 각도도 그냥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서두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 조금 전에 그래서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긴 한데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 다 다른 문제지 않느냐. 너는 불평등하다고 하지만 나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살만해. 좀 가난하지만 요새는 자유가 많아서 살만하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불평등 자체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까지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게 얼만큼 치명적이고 우리 공동체의 해악적인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약간 객관성을 좀 높여내는 이런 좀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거죠. 이 근대에 들어와서 객관성은 즉 수치로 얼마만큼 나타낼 수 있느냐, 우리가 계산 가능한 공간으로 이 지수를 잡아낼 수 있느냐, 이래서 우리는 객관성을 갖다 유지하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그것의 어떤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한번 지수, 그렇게 통계학적인 접근인 거죠. 요 이야기들로 팩트 체크를 갖다 일단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 체크 하기 전에 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우리의 이제 이 불평등이 뭔가 마음이, 저도 이렇게 아주 답답합니다. 대안이 없어서 답답한 것도 있는데, 자꾸 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더 답답한 느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뭘까, 몇 가지 이렇게 살짝 생각해 봤는데, 여전히 우리는 보면 능력주의에 대해서 매우 많은 이 사회에 신뢰가 좀 많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 능력을. 우리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봐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막 뛰고 뭐 저기 해먹고 뭐 이러면 XX들 이러면서도 혹시 나한테는 기회가 없나? 나의 어떤 이중적인 태도를 매우 많이 발견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이렇게 쭉 봐보면 조세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조세 저항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 조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오래 안 낼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조세 저항이지 않습니까?
조세 저항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복지를 하려면, 사회 지출을 하려면 세금으로 걷어 들여갖고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 흐름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나라에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든 후퇴하든 하여간 세금을 갖다 올린다고 그러면 내가 다 세금을 갖다 내는 줄 알고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아니면 우리는 하여간 국민의힘이든 이번에도 하여간 이쪽 저쪽은 세금 다 낮추겠다. 종부세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뭔가 마음에 살짝 동의 집안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높인다면 일단 그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누진소득세라는 걸 갖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렇고, 다음에 누진소득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이래서 재난인지원금이나 보상금을 주겠다 했는데도 과반 이상이 이걸 세금은 올려서는 안 돼. 근데 주는 거는 좋아. 이 정도,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지수가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 그런 저항이 있다는 건 무엇인가 하면, 국가가 세금 걷는 것까지는 걷었는데 거긴 자기한테 안 온다고 믿는 거죠. 지네끼리 다 해먹고. 대형 빅게이트 보면 권력형 비리가 우리나라는 매우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해먹는데 내 돈 가져가고 나한테 안 온다고 믿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위에 와 있는 이런 이제 세금 문제가 좀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하고 또 이재명이죠. 후보랑 또 이제 이게 준이 많이 그러니까 구조가 19조가 됐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도 매우 다른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보면, 저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집안에서 이게 풀고 다음에 이게 국가 부도나면 또 어떡하려고 2차 IMF 보면 이러면, 국가에서 이렇게 재정 부분이 확장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데올로기가 아주 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국가 재정은 적자가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어떤 설득력이나 이런 과정들도 매우 낮은 수준에 와 있다. 우리 작년에 100만 원 받고 올해 또 이제 250만 원 받고 이래저래 이제 좀 해갖고 이번에 또 개인 중소 자영업자들 이렇게 쭉 가고 이럽니다만, 여기서도 뒤에 이제 조금 그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으로 명찰은 달았어요. 개도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 수준에서 보면 국가가 코로나19 때문에 푼 돈이 우리나라가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풀어서 사회적 위기를 관리하라고 국가 재정이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런 것들을 뭔가 팩트를 체크하고 의견을 갖다 모아가고 이런 방향으로 또 가고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그래 세금 안 걷지, 국가 재정 이건 그거 하지 않지, 그런 능력주의는 계속 그렇게 하지, 국가 복지가 안 되니까 나한테 기회를 더 줘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주면 뭔가 하면, 소득은 두 가지 소득이 있는데 자산소득이 있든지 돈 버는 소득, 자산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노동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각자 다 책임을 져야 되면 자산소득은 이건 나한테 기회가 언제 올까? 이런 문제고, 노동소득은 아니 좋은 일자리는 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가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건 니네 열심히 해. 이러고만 있는 게 현재 이 사회의 대부분 노동시장 정책이기도 그렇고 산업정책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문제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87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군사정권이 어쨌든 됐잖아요. 그럼 87년 이후 이 민주화 과정, 그리고 이번에 촛불까지도 봐보면 이 기회가
이 어뢰 사회, 그러니까 서민의 어떤 복지에 갖다 확대나 삶의 이것으로 실제로 얼마만큼 민주화가 그렇게 순환됐는가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지수는 매우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권력이 막 뒤집어진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 대부분의 성과는 다 산업자본으로, 금융자본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계속 주는 이런 거였지 않았는가. 그러면 뒤에 이제 피케티 지수도 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조금 저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세계적 어떤 불평등 부분에서는 정치가 핵심인데, 이 정치에서 적어도 70년대까지는 없는 자의, 그러니까 비난자들을 대변해주는 정치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이른바 이제 유럽의 신좌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활좌파가 된 거잖아요. 신생활좌파. 이러면서 이네들이 좌파는 좌파인데 사실상 말로는 늘 좌파라는 거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자기는 그만큼 호화스러운 자기 자산 가치는 높여내는 거죠. 이른바 브라만 좌파다. 머리는 좌파인데 실제 계층으로는 인도의 최상위에 있는 승려 계층 브라만, 이 좌파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상인 우파와 브라만 좌파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요번엔 네가 해? 요번엔 네가 했고? 이러면서 이네들은 실제로 엘리트 권력이 됐고, 이 엘리트 권력들은 계속 자본의 재생산을 도와줘 나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서민들에 대해서는 우파들은 서유럽 같은 미래의 경쟁자들이잖아요. 이주민들이 와갖고 내급 이걸 갈라쳐갖고 이네들 표를 트럼프처럼 확 먹어간다든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떤 반공주의나 이런 걸로 갈라친다든지 이러면서 계급의 어떤 반대 투표 현상이 또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이런 것인데, 저는 피케티의 그 상인 우파와 어떤 브라만 좌파의 이런 어떤 정치 구조가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아주 더 강화시켜 내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하지? 그러니까 피케티는 우리나라 분석을 약간 생략해 놨어요. 딴 데는 뭐 중국, 저기 인도 뭐 이런 데들 다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지점에 저는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좀 사례도 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봐보면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산편 사회 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치 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이 사회적 어떤 불평등 구조는 점점 더 확대 일로에 있고, 현재 있는 사회 안전망이나 정치 구조에서는 이것을 축소해 볼 어떤 대안이 실은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런 면에서 더 답답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희망 만들기를 우리는 조금 더 해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대리해서 지금 만들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조금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사회인 것 같고, 그렇다고 부자들은 과연 행복한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헬조선, 성장 제일주의, 낮은 세금, 역진성 강한 복지, 그리고 공적 복지의 미흡, 그리고 각자 도생, 내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성공의 덕.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도 올라갔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뭐 그렇다고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몇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하고 비교하는데 영 팩트하고 거꾸로 보시는 분들이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일본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평등하고 행복지수가 낮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선진국이다 많이 따라왔지만, 그런데 1인당 가처분 소득 GDP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 잘 모르고 있어요. 1인분 가처분.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GDP가. 그리고 일본의 사회지출, 그러니까 복지지출이나, 그리고 뒤에 하면 진위계수나 이런 이제 불평등 빈곤지수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한국보다 다 높아요. 근데 우리 약간 국뽕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국뽕이 있는 거죠. 국뽕이 문화적으로 잘 갖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일본을 너무 또 달리 보는 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경제성장, 외향적인 경제성장이 잘 돼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닌 것 돼 있는 이런 이제 덫을 갖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참 한국인의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내전을 겪고 있는 이라크보다도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다. 이거 동의하실 수 있어요? 만일 이게, 아니 저는 이제 조사 결과만 제가 옮긴 건데, 만일 이 조사가 신뢰 지수가 매우 높을 정도의 조사였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들이 이게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어찌 보면 지옥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지 않고 있는 이런 환영도 있지 않는가. 자기는 지옥에 안 있고 또 연옥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요게 한마디 또 더 말씀드릴게요. 앞에 조금 길어져도 괜찮죠? 사회 같은 거는 없습니다. 이게 마가렛 대처가 영국 수상이 87년에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회 같은 게 왜 있어? 내가 있을 따름이고 네가 있을 따름이니까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지 사회 같은 거 있잖아요. 없다. 이런 거거든요. 저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향은 말로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사는 태도를 보면 공동체에 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정도나 공동체에 기대할 수 있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매우 낮은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강박과 불안과 이 지수, 강박 지수는 그래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왔는데 그거에 대한 온연한 적응된 모습이 우리나라의 또한 사회 구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양, 원칙인 양, 철학인 양 이렇게 지내고들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매우 저희 자화상 같기도 해서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 불평등이 뭘로 불평등하다고 그러냐 이거는 이제 사회학자들이나 아니면 복지학자들이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런 몇 가지 좀 대표적인 것을 갖고 한국 사회가 이 세계 어떤 불평등 지수의 극단적인 한 단면이라는 전제하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지수 중심으로 해갖고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GDP 대비 사회 지출, 사회 지출은 이렇게 복지 지출이다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등치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사회 지출이라고 쓰기도 하고 복지 지출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GDP에서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한 나라의 복지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봐보면 19년 이제 뭐 이런 정도인데 약 12.2%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20.0%래요. 많이 낮죠. 핀란드는 이렇고요. 프랑스
핀란드는 이제 프랑스가 가장 1등이고 다음은 이제 30% 넘는가 봐요. 한국은 콜롬비아보다 낮은 35위, 36명 중에 OECD 밑에서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다는 거죠. 영국은 이미 60년대에 10%를 갖다 다 넘어섰고요. 80년대 이제 영국은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90년대 이제 영국 조금 이따 이제 진위 개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 것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40년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80년에 대처하고 그리고 레이건 이쪽이 이제 동뜨면서 저성장 구조로 접어드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 성장을 하다 그거 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신경영 전략 그리고 노동 유연화 뭐 그러고 이제 금융 자율화 세계화 이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이래서 지금 이제 40년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쭉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진위 계수는 높으면 더 안 되는 문제인데 1.3배 이렇게 이제 증가한 그 있다라는 거죠. 80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이런 것이고요. 한번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전체 GDP 대비 사회 지출도 이제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1달러 시대 다시 하면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를 그냥 한 뭐 85년 이렇게 딱 잘라서 해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요만큼 성장했을 때 니네는 어느 정도 복지를 했느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GDP가 1만 달러 시대 때 GDP 대비 사회 지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됐나 이걸 갖다가 한번 보면 매우 상징적입니다. 미국은 60년대 이미 1만 달러 해갖고 10.8, 독일은 21.9, 스웨덴은 15.6, 한국은 이런데 한국은 94년에 1만 달러 정도의 성장을 가졌었는가 봅니다. 2.8%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 지출, 복지 지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뭐 이제 미국 예외주의인데 딱 이제 미국하고 똑같은 거죠. 미국 예외주의는 뭔가 하면 주로 이제 선진국이라면 뭐 여러분들 알죠? 유럽 쪽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요쪽이 선진국들이잖아요. 이른바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국가들은 이 성장하면서 분배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었는데 미국만 유독 실은 사회 지출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수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미국보다도 사회 지출이 한국엔 더 적었다라는 거죠. 미국 예외주의보다는 이제 더 적었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 이제 성장이 놀라운 기적, 한강의 기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거는 봐보면 이런 통계 수치는 있어요. 우리가 1987년에 6월 항쟁에서 전두환에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화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대강 이때까지가 봐보면 60년, 50년, 60년 뭐 그렇죠. 이 50년, 60년, 70년 그리고 80년, 40년이네요. 그죠? 40년 동안 어떻게 됐든 매우 고성장으로 들어오면서 어쨌든 가난도 없고 이제 밥은 먹고 산다. 충군기는 없앴다. 이러면서 그 전체적인 성장 파이가 확장됨으로 인해 갖고 말하는 빈곤이 해소되는 그래서 불평등도 해소되는 낙수 효과죠. 이렇게 이제 와줬지만 이제 그것이 그 이후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 초부터는 이미 한국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 기적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일 것이고 이때부터는 무엇인가 하면 완전히 수치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불평등은 더 확대돼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인데요.
아까 이거는 이제 GDP 대신 GDP에 비한 복지 지출을 갖다 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했느냐. 이제 이런 거라면 이제 소득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내가 이제 얼마만큼 수입을 갖느냐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지니 계수는 들어보셨죠? 지니 계수. 지니 계수가 말하자면 50명이 벌어갖고 그 50명에 해당되는 이걸 다 나눠 갖고 있으면 되는데 부는 50%인데 50%에 대한 그 인구수가 50%가 갖는 게 아니라 10%가 갖는다든지 이러면 불평등 지수가 큰 거잖아요. 이제 그걸 갖다가 해놓은 게 이제 이 지니 계수인데 그거는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그냥 될 것 같고요. 이게 지니 계수로 이제 불평등을 갖다 보는 거 있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제 그 지니 계수도 있고요. 다음에 지니 계수와 가처분 소득의 지니 계수의 차이 이런 걸 이제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은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돼요. 시장 소득은 제가 100만 원 월급 받았으면 그냥 거기 제 소득 단 거죠. 이자 그래 50만 원 받으면 150만 원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뺏기는 게 있고 하나 들어오는 게 있어요. 뺏기는 건 뭔가 하면 세금을 뺏기잖아요. 그러고 낮은 사람 이게 사회보험이 저한테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걸 다 합산하면 그거 갖고 내가 가처분 오늘 내가 그렇죠 쓸 수 있는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세금은 이제 누적적으로 가니까 많이 번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 보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차이였다가 이만큼 줄어들잖아요. 하나는 돈이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가처분 소득으로 진위 계수를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소득으로 진위 계수를 산출하는데 더 소득 불평등을 갖다 봐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진위 계수와 가처분 소득의 진위 계수의 차이, 이것이 불평등을 얼마만큼 줄여냈는가를 갖다 보일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 차이가 얼마냐, 이것으로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이제 지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요건데요. 한국의 진위 계수는 0.41인데 이것만 해도 OECD에서는 낮은 국가고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진위 계수도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위 계수 자체 놓고 보기에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고령화 문제가 진위 계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 노인네들이 많으면 이네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소득이 낮은 데로 가고 그래서 진위 계수 전체를 다 높여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복지에서 이제 말하는 노인연금 들어가고 뭐 이제 쭉 들어가면 그게 얼마만큼 좁혀졌는가 이렇게 봐보면 한국 감소분은 0.051 정도밖에는 감소가 안 되는데 핀란드는 0.25배 정도, 이 정도 나오진다는 거죠. 그래서 봐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스웨덴이 20%고요. 핀란드도 거의 20%고 한국은 12%에 아직도 그런가 봐요. 구조적으로 저쪽은 그래서 이 진위 계수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보증된 가소득분 진위 계수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 이제 불평등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소득이 불평등하면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한 불평등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많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든 집을 갖고 있든 주식을 갖고 있든.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50%, 하위 50%가
자산의 한 2%를 갖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좀 잔인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통계가 맞는 건가 저도? 응? 그래서 상위 1%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체 면적의 55%를 땅을 다 갖고 있답니다. 한국 국민의 절반이 50%가 전체 자산의 2%만 갖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그냥 불평등한 나라의 그것이 아니라 불평한 나라가 되어 있고요. 미국, 멕시코 등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급속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보다 불평등 지수는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아까 미국 예외주의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2차 대전에 그 전쟁 비용을 해갖고 미국이 훅 떠요. 실제로. 그거 갖고 미국이 부흥제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이야기하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거를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황금기는 이 미국이 가장 월등하게 주도권을 쥐고 이렇게 쭉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예외주의는 분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불평등은 매우 유명한 불평등이고 늘 우리가 이렇게 문화나 영화나 이렇게 봐보면 여기는 인종주의 문제도 있죠. 다음에 여성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죠. 이러면서 온갖 그 차별주의는 여기서 다 나온 것이었는데 거기보다 한국이 실은 지금 더 불평등한 나라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지수 또 한번 보면 재벌공화국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나 민주화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이었다. 우리나라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50년대 그러니까 이제 미군정 지나고 48년 이후 50년대 그리고 한국 그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까지 어떻게 80년대까지 말하자면 산업화 과정이 이렇게 성공하는가. 이것은 그 책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는데 식민 국가하고 지배받은 국가가 이게 역전되는 거는 현재까지 딱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영국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여기가 1인당 GDP가 역전됐대요.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이 역전됐대요. 딱 두 가지 케이스래. 그리고 한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 국가의 덫에서 한국은 빠져나왔다. 그게 어쩌면 유일한 케이스다. 이래서 이른바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뭐 한강의 기적처럼 어떤 산업화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예외적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산업화와 어찌 보면 민주화를 두 가지를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자는 실제로 지금 보면 재벌이 다 먹어갔다라는 거죠. 국민이 먹어간 게 아니라 서민이 먹어간 게 아니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이고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의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저 이거 보고 놀랐어요. 저기 이재용 씨 딱 구속될 때 저보다 많이 드신 저보다 약간 뭐 선대 이런 분들이 나라가 망한다고 울면서 통곡을 하는 이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도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GDP 대비 자산 비중은 2001년에 54.9%였고 2016년은 거의 9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벌공화국에 약간 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됐어? 얘네들만 다 몰아주게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쭉 자기 과정들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 보자. 저는 90년대 이 신경영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갖고 막 우리
분석해갖고 책으로도 내기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고, 모든 기업에서는 다 이 신경영 전략으로 다 들어가서 노동조합에서는 이 신경영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지? 그래서 전술도 막 짜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90년대 이 신경영 전략을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은 쭉 읽으면 보시면 되는데, 이제 80년대 그 전두환 씨의 3조 호황을 하여튼 이제 마감하고, 어쨌든 이제 90년대인데 하나는 중소기업과 협력 방식을 버려요. 재벌에서는 있잖아요. 이제 다 자동화를 시키면서 외국에서 설비를 그냥 다 들여오는 거죠. 그러고 바로 수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출이 뭐를 개발해서 수출인 게 아니라 조립해갖고 수출 전략으로 이렇게 훅훅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료, 부품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돼 왔던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재벌 대우의 이런 어떤 성장들이 고용과 분배 확대에 무관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 창출 비용이 점점 낮아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숙련 노동을 자동화로 이제 이렇게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고용 비율은 많이 줄어들어요. 이 이후로 18%에서 12%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외환위기 1997년 10년 만에 대기업의 고용률은 46%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고 합니다. 다음에 외주화와 비정규직의 화법화. 여러분 90년대 혹시 아시는 분 98년 2월 달에 노사정 합의에서 정리하고 그러고 노동유연화를 다 합의를 하죠. 이게 이때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었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가 이제 빌미를 했으나 이러면서 한국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파견법 들어오죠. 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비정규직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공장을 가도 이때부터 이제 내부 이제 차별화가 이제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기업 규모에 따른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아주 예외적으로 크다. 그리고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외국 사례들 대기업을 봐도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그만큼 차이는 많이 안 나는가 봐요. 한 뭐 80%는 된다든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별화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수당 중심의 이제 임금 체계가 결국은 노동 시간이 OECD 중 가장,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시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시 또 다 뒤로 다 물려놔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참 잔인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노동의 양극화는 노동 불평등,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중요한 생활 불평등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인 연간 노동 시간이 1967시간인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대요. 이것도 OECD. 덴마크는 1380시간이래요. 그러면 덴마크 노동자가 1년 12개월이라면 한국 노동자는 1년이 17개월인 이런 이제 셈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차이인데요. 이쪽이 이제 임금 차이고, 이쪽이 이제 기업 규모의 차이인데 한국은 이렇게 딱 올라가요. 이 정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불평등 문제들은 또 구조는 구조대로 좀 봐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이고요. 여러분 선별주의에 대비되는 표현은 뭘까요? 이런 질문도 한 번씩 해봐야지. 선별주의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보편주의, 그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게. 선별주의는 그 해당하는 사람 적재적소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의 선별주의는 뭔가 보편복지는 모든 국민한테 다 주라. 100만 원씩. 요번에 이제 얘네들도 그걸 안 주겠다고. 저 요번에 제가 참 되게 저 상위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제가 상위 10몇 프로에 해당되는지 요번에 알았어요. 저는
25만 원 그 대상이 아니더라고. 아, 이게 서운함과 놀라움과, 에? 이 말하자면 마치 이 템플에 든 것 같은. 그런데 경기도는 또 줘요. 못 받은 사람.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후에 이제 받긴 받았는데, 에? 그래서 이제 보편적, 이제 선별적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지에서 선별위는 더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적재적소에 이렇게 도움이 되게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선별주의인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 복지 제도도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 체계의 경향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회 또 불균등 양극화를 훨씬 더, 다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선별적으로 그 손길이 온기가 가야 되는 곳에 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이제 한번 이제 좀 노동 시장을 좀 한번 볼게요. 노동시간 10% 좋은 일자리와 90%의 어떤 나쁜 일자리가 이제 이렇게 가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대기업과 공공부문, 이건 이제 좋은 일자리잖아요. 한 7만 개 정도 만들어요, 연간 보면. 그런데 동일한 연령대 이제 인구로 이제 다 보면 이게 한 10% 정도 해당된다는 거죠. 이거는 동일한 연령대는 뭘 보시면 되면, 저는 예비고사 봤는데 오늘 수능 봤잖아요. 수능 그거 이제 보는 인구를 보면 그 인구수가 대충 얼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때는 60만 명 막 이렇게 봤는데 지금 40만 명 밑으로 내려간, 50만 명? 뭐 이런 정도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수능을 또 안 보는 그룹들도 있고, 이러면 한 70만 명 이렇게 보면 한 10% 정도 좋은 일자리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데 우리가 지금 4대 보험한 뭐 있죠? 고용보험 있고, 국민연금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있고, 산재 있고, 이거 4대 보험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국민보험을 일단 빼면 이 고용보험이 어찌 보면 사회 안전망의 큰 부분인데, 불안전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배제되는 이런 사태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 개인 자영업자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은가 봐요. 이거 다 제외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19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어쨌든 취업자는 자기 노동 갖고 소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니까 45.2%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상태라는 것이고요. 2000년 8월 정규직은 85%가, 그리고 비정규직은 43%만 고용보험에 보장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보다 실직 비율은 실은 9배나 더 높은 상태인데, 정규직은 바로바로 해고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들은 대공장일수록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비율이 높고, 적을수록 노동자 비율이 매우 낮아요. 이게 해고가 그만큼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약직이나 파견직들은 언제든지 뭐 그거 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그 실직 비율은 9배나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가입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 또 자영업자는 그 자영업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한 이 비율은 1.4%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1인 자영업자가 대충 400만 정도 되는가 봐요. 400만 중에 1%면 4만 명이 1%잖아요. 그죠? 이 정도밖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역진적 선별주의라는 이제 이 말하는 고용보험을 실제로 혜택을 받는 거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많은 안전망을 갖다 받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고용보험으로부터 배제돼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역진적이라는 거죠. 다음에 국민연금 또 가입률을 보면, 정규직은 거의 다 국민연금은 뭐 반반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 맞아? 비정규직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규직은 거의 100%지만 비정규직은 이것밖에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지제는 사회보험은 높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아닌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되고 소득이 높은 정규직 노동자를 갖다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어떤 역진적 선별주의를 손보려고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대재해특별법도 그러고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현재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손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이상한 성장이라는 그 책자에서 홍윤식 그분이 요런 4계층으로 분할되어 있다 해서 제가 하나 따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분의 견해일 수 있죠. 근데 제가 약간 공감력이 좀 있어서 한번 우리나라 이 불안정이 아니라 불평등이 사회를 어떻게 새롭게 계급화시키고 있는가. 이렇게 1등 국민들은 안전된 고용, 높은 소득, 최상층, 축적된 사측 자산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자기 재산 갖고 혼자 다 뭐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보험이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 2등 국민은 이제 자기 사적 그거하고 사회보험 이것으로 이제 좀 그거 하는 부분이고요. 3등 국민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특고, 영세 자영업자 이런 어떤 절대다수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고 사적 자산도 별로 없고 그래 충분히 그러니까 가난하지도 않고 충분히 가난하지도 않고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국기보를 갖다가 못 받는 거죠. 기본 생계 그거는 문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자기가 가난함을 자기가 다 증명해야 되거든.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급 대상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황야에 던져진 거죠. 4등 국민은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뭐 이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장을 받고 있는 이게 그래도 뭐 한 달에 80만 원 이런 정도일 텐데요. 이런 이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신계급 사회로 나눠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다음에 불평등 통계 또 한번 보면 피케티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피케티가 어찌 봐보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피케티 지수를 놓고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산업사회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 이때 돈은 갖다 버는 놈이 버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빅테크처럼 뭐 아마존이나 이거 뭐 희한한 거 하나 해갖고 국방이나 뭐 해갖고 있잖아. 뚱땅 하지만 이건 막 갑자기 막 재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이때도 1, 2차 산업혁명 이제 막 해갖고 이 인프라를 갖다 쭉쭉 까는데 그 인프라는 국민 세금 갖고 하는 거지만 이건 전부 다 사업체가 다 해먹는 문제고 이러면서 유럽이나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 빈부격차가 불평등 지수가 피케티에 의하면 지금 오늘 정도 수준이 되는가 봐요. 뭔가 하면 피케티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로소득 내가 일해갖고 돈을 버는 것하고 돈이 돈 벌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때도 한 6배 정도 됐는데 지금 신자유주의 40년 지나면서 지금도 6배가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불평등이 이제 어떤 사태를 갖다 야기했는가 하면 반란을 야기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혁명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내부 교란, 공황을 야기하죠. 그래서 1917년에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반란이 성공을 하는 거죠. 1929년 공황이 나타나요. 1914년에 제국주의 전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온전 다 섞여버리는 거지. 이제
이런 이제 피케티의 이 과정으로, 그래서 피케티는 그때 불평등이 아주 올라섰고, 그러면서 2차 대전도 실은 1차 대전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야, 이랬다가 이 사회가 적어도 안정돼야지 돈이 또 돈을 벌지, 물건을 갖다 살 수 없는 놈이 또 어떻게 돈을 버냐. 이게 공황인 거잖아요. 그러고 저쪽 놈도 더 챙겨 먹어야 되겠다. 내가 더 벌, 이게 이제 전쟁인 것이고, 밑에 하층민들은 이러고 대안이 없다. 늘 메시아주의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근대 들어오면서 이 메시아는 마르크스에 의해서 좀 정리되기도 하고, 결국은 또 레닌이 한번 완성되면서 봐라, 가능한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거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87년 우리는 이제 민주화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도 용케 90년, 91년 이러면서 소련이, 그러고 동독이 쭉 망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근대에서 일종의 메시아 해방적 사상과 이 기대를 가졌던 사회주의나 아니면 공산, 이게 약간 힘을 급격하게 좀 잃는 과정들도 같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계급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이 뒤처져요. 늘, 왜냐하면 사회 구조, 계급 분석이 돼야지 뭐가 되는 문제인데, 그러고 서유럽 좌파는 68 혁명의 연장선에서 보면 이 생활 좌파로 확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피케티가 이야기한 브라만 좌파는 그때부터 쭉 올라와 있었던 이런 거죠. 그래서 계급 운동으로부터 유럽의 좌파는 많이 후퇴를 해요. 그래서 노동당이나 영국은 보수당이나 그놈이고 뭐 이제 이렇게 쭉 가게 돼 있었던 거죠. 이러면서 요번에 피케티가 자기 통계 방식을 갖고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수치적으로 분석했고 계급 분석을 갖다 해낸 거죠. 이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불평등한 이 상황은 다 인정하는데, 이것에 대한 진단과 수치화시켰다는 면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 공감과 유명세를 확 탔다고 그럴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2권 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불평등 그 이제 이데올로기까지를 해서 나름대로 이 피케티 지수까지를 포함해서 인용과 회자되는 빈도가 좀 많아져 갖고, 저도 이 피케티 지수를 갖고 조금 우리나라도 설명을 갖다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피케티 지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산 가격이 노동 소득에 비해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베타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 7.5라고 이렇게 산출하는 사람도 있고, 고용진 의원이 얼마 전에 국감에서 자기 계산법으로는 8.6 정도다. 전년도가 8.1이었는데 고세 0.5%가 상승했다. 용해인 의원은 8.8이다. 그래서 이제 두 의원이 이제 공개한 피케티 지수는 자기가 이제 계산들을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공식 내놓은 이 통계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가 해석을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뭐 이만큼 많다든지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한국의 이제 피케티 지수의 이제 추이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2009년에 이제 그랬다가 2010년에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 과정이 있다가 지금 16년 이러면서 쭉 올라가고 2019년은 계속 올라가고 지금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학계에서도 이거는 인정하는 문제고, 이거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이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얘네들은 하는가 하면요, 이 베타 값이 아까 이제 피케티 이제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7이 나오는 거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19세기 말 정도에서 확인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문화 수준으로 올라간 이제 부는 극도로 불평등한 시기고, 말하자면 이제 마르크스가 혁명을 예언하던 시절에 이런 이제 수치였다, 이런 비유를 갖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매우 불평등한 부분인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대로 지옥에 와 있다는 생각보다 약간 연옥에 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또 한국 사회는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피케티의 연구 결과를 하면 아까 1910년에 45년 7 정도에서 2 정도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45년에서 70년대 중반까지는 계속 한 이런 정도 수준이 유지됐다라는 거죠. 45년에서 75년은 이제 노동조합도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복지적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경제 성장률하고 분배 성장률이 비슷한 이런 이제 지점들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이제 후반부터는 이 값이 이제 쭉 올라가고 2010년 한 6 정도 올라와 있고, 지금은 한 7 정도가 넘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케티의 했던 3가지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 갖고 세습 자본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세습.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세습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세습인데, 이게 엘리트들의 좌파든 우파든 엘리트들이 이제 부자들이 많아갖고 학력으로 다 그걸 한다든지 이래저래 이제 방식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부가 이제 1% 상위 1%에 10% 집중돼 있으면 각 개인의 출발점은 너무 크다. 이미 기울어진 그거에서 능력주의 같은 거는 웃기는 소리고, 그래서 공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평등에 전제돼 있지 않는 한 이 절차적 공정이라는 거는 이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이 딱 그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절차에 대한 다 공정한데, 그거는 거기 참여한 자들끼리 게임하는 공정이지, 위에서 검투사들을 모아놔놓고 이 부분은 이미 공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념 중에 하나는 능력주의인데, 이것을 갖다 위협받게 된다. 실은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의 근대의 계몽주의가 갖고 있는 2가지 지점이, 저는 이제 포스트 모던까지는 이제 다 보면 이 능력주의하고 아주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능력주의는 지금만 있는 능력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부터 쭉 그런 이 계몽주의에 저는 근거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몽주의라는 뭔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그래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거기에 자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 능력을 갖다 키우는 놈이 더 훌륭한 것이고, 2번째는 뭔가 하면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가 정체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많이 배우고 노력하면 발전한다. 이 2가지의 신념과 같은 패러다임이 이 근대성을 유지해왔고, 이 근대성의 기초에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확장해왔는 이런 것인데, 피케티가 이야기하는 이제 자본주의를 갖다 지탱하는 이념 중에 지금은 능력주의로만 다 이제 그걸 해서 문제지만 이것이 위협받게 된다. 그래서 이 피케티도 이제 자본주의는
이제 막바지에 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 같고요. 리프킨은 기술의 발전과 IoT에 갖다 발전에 의해서 자본주의는 두 가지의 부채로 이제 자본주의는 마지막 패러다임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케티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인데 하나는 기술 비즈니스 차원에서 봐도 리프킨은 두 가지 비전한 뭔가 하면 니네가 그렇게 다 해먹어갖고 이제 지구는 곧 망할 위기에 처했다. 그네들로부터 니네 몽땅 다 죽을 위기에 와 있다. 라는 것이고 이 IoT의 발전에 의해 갖고 이제 노동 없이 가치가 창출되는 이런 생산력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서로 같이 나눠서 이제 잘 놓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이 시장 원리는 이제 부차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 리프킨은 어떤 시장 원리가 이제 그거 될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이러지만 피케티는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세습 자본의 능력주의가 실제로 위협받게 돼. 왜냐하면 이 능력이 희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런 거잖아요. 일해봤자 가갖고 돈은 그건데, 아니 나한테 이 자산 증식의 기회가 오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 문제냐. 그래서 영끌이니 뭐니 이런 어떤 심리적 상태도 저는 구조적 기반이 있다. 그거에 저는 말하자면 동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자본 수익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 수익률과 이제 경제 성장률, 이제 국민의 이제 소득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자본 수익 이제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산의 집중, 소득이 심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G는 더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보면 더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고 아마 자산 수익률 R은 이제 7%를 갖다 이제 이렇게 유지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경제 성장률은 이제 이래갖고 R하고 G가 점점 더 커져서 부의 집중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케티는 이거를 갖다 그걸 하려면 토빈세를 갖다 물려야 된다. 환전할 때마다 세금을 갖다 다 내게 해야 된다. 전 세계가 세금을 매기자. 수익률이 높은 곳에서 자본이 이동하면 이렇게 경제가 불안하게 되고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마다 세금을 1% 물리면 두 나라에 갖다 수익차가 1% 이상 되어야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돈은 돈 되는 대로 막 자기 세계화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옮겨갈 때 1%씩 더 매기자라는 것이 뭐 이런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청년 이제 핀란드하고 한국의 청년 복지 이제 지출 문제도 뭐 말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핀란드는 대학 교육도 모르고 독립생활 뭐 여기 주거비도 그렇고 학업 수당으로서도 이만큼 주고 대출도 이만큼 주는데 우리 요번에 방을 옮기려고 그러는데 대출도 아주 까다로워요. 청년 대출도 그냥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을 못 얻겠어요. 너무 비싸갖고 전세는. 근데 여기는 이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삶의 질 만족도 OECD가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 친척이 있냐는 질문에 한국은 이 정도고 평균 이 정도에 못 미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환경 불평등은 우리나라 뭐 좀 하는 것 같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기후 악당, 미국이 기후 악당이듯이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결론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4위, 한국 하루 평균 건 40명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한국 자살률은 183국 가운데 2000년에는 41번이었지만 지금은 밑에 뭐 네 번째나 이렇게 높은 것이고요. OECD 중에는 밑에서 두 번째인가 아마 이렇게 자살률이 기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사회입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최근 5년 만에 자살률이 55% 급증한 이런 상황. 학벌, 교육 불평등. 이거 좀 이야기해봐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 232명 중에 서울대가 43%, 연세대가 11%, 고려대가 64% 이런. 2020년 대학 정원 이거 중에 스카이는 2.2%거든요. 그 2.2% 중에 얘네들이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 15개 대학, 인서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고소득층이 50%가 이미 넘어서고 있고요. 스카이가 고소득층 비율은 55%가 넘어서고 있고요. 서울대 고소득층은 더 훨씬 세고요. 저소득은 15%밖에 안 되고, 그 영재학교 서울대 입학률은 40%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타고 있잖아요. 일반고 서울대 입학 0.34%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재학교, 과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 일반고 이렇게 서열화 있는 이 고등학교 체계를 점점 더 강화하는 것이고, 여기서 안 된다 하면서 이거는 시스템이 안 바꿔져요. 세습 자본주의가 이렇게 이제 구성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 그러니까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라는 거 보면 서울에 있든 저기 있든 아까 말하자면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빼고 보는 거죠. 얘네들 빼고 보면 1위가 서초구, 2위가 강남구 이런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전에 저기 말하자면 지방의대 만들자고 그래갖고 이제 의대생들이 전부 너무 파업하니 어쩌니 저러고 자기들은 자기가 공부 잘해갖고 전교 1등 해갖고 의대 갔는데 저기는 10등 하는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똑같은 그거 주는 거는 이게 공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들고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정말 네가 능력주의 많아서 네가 능력을 잘해갖고 정말 그런 게? 이 질문을 갖다 해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니네 부모가를 잘 만나서 네가 잘 된 거야. 결론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샌들 저기 정의란 무엇인가 책 쓰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자기가 이렇게 막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야, 전부 다 첫째 다 일어나봐. 형제들 중에. 그랬지만 첫째가 80%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세계 유명 CEO 이 정도를 조사를 해봤는데 참 이런 것도 누가 이렇게 조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43%의 첫째라는 거예요. 부모가 둘째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첫째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있는가 봐요. 그래 첫째한테 거의 올빵을 한가 봐. 그래서 부모가 이만큼 해갖고 된 거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생 70%는 이 장학재단에서 고소득층이라는 거죠. 이미 태어나서부터 갖고 이렇게 해석한 거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상위 소득계층 70%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룬다 이런 설문을 한대요. 그런데 하위 계층들은 부모보다 낮은 지위를 갖게 될 확률은 35% 이상이다. 유산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득 불평등 수준과 계층 이동성 간에 갖다 관계를 보면 소득 불평등 그렇게 낮은 수준일수록 계층이 안 올라간다라는, 사다리에 이제 못 올라탄다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흑수저는 금수저는 20억 이상, 가구 연수 2억이고 그 흑수저는 자산이 5천만 원, 이제 이런 차이로 뭐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감세의 덫에 빠지는 한국 사회. 이거는 제가 아까 앞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증세에 대해서 뭔가 알러지 반응이 있는 국민적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면 내 돈을 내갖고 이 국가가 잘 사용해서 나한테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 리턴이 없다고 보는 거지.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낮다라는 것이고,
이 가진 자에 대한 신뢰가 부패 지수가 실은 적지 않음을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세금은 모든 악의 갖다 거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정부 지원에 85%가 동의한대요. 그러나 세금 인상에 또 60% 반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은 달라는 거지. 근데 세금 인상에 하는 것 말고 이런 이제 약간 이중적인 그 표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 조세 분담률과 국민 분담률과는 한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여기서 이제 조세 분담률은 이제 국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국민연금료, 4대 보험 이런 걸 한 게 이제 사회보험료를 더한 게 이제 그 국민 분담률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전히 이만큼 불평등했는데도 야 우리 뭉쳐서 한번 이 판을 갖다가 뭐 바꾸든지, 예? 뭐 그거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것대로 이 밑에 그러니까 낮은 계층들도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강박과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적 질환까지도 일종의 사회적 신드롬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도생은 두 가지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참 이것도 그러던데요. 97년에 국민이 생보사, 민간 생보사잖아요. 납부보험료가 GDP의 9.9% 정도가 된대요. 여기 여러분들도 전부 다 사보험 다 갖고 계시죠? 몇 개나 갖고 계세요? 두세 개. 그게 건강보험이든지 생명보험이든지, 예? 화재보험이든지, 그죠? 두세 개 이상. 그러니까 이게 민간 이쪽을 다 살찌우는 줄 알면서도 어떤 공포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국가 복지시스템이 나를 갖다 다 케어해 주지 않는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그러니까 나 이거 뭔가를 갖다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세 분담률이 16.7%로 뭐 이제 이런데 생보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이 정도 크대요. 이거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 먹는 거죠. 공적 복지는 3.4%고 이러하다. 저도 이번에 돌봄 거기 있었는데요. 실비보험이 없었으면 매우 힘들 뻔했어요. 그랬다 하이나 그러고 2016년 국민연금에 낸 돈이 21.7조인데 민간 생보사에 사보로 낸 게 34.8% 아니 34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97년 정점을 찍은 생보사에 낸 돈은 감소하지만 여전히 생보에 대한 사랑은 여전하고 국민이 국가보다 영리 추구 민간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175.8%를 갖다 돌려준대요. 그러니까 생보사 이거는 57.1%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민간 퇴직연금 이거 수익이 뭐 건 2% 정도 되는데 국민연금은 연간수의 4.9%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 아니면 부동산이잖아요. 각자 도생해서 부동산은 이러저러한데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요 다음에 약간 정리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우리나라 왜 부동산이 이렇게 돼 있는가, 이게 사람의 어떤 탐욕과 투기의 어떤 본능으로만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매우 이 사회가 조장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조장되어 온 것이었다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갖다 이래저래 이제 뭐 부추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래서 세대가 아니라 이제 부의세대의 세습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 자영업을 3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기보는
아직도 150만 원 미만으로 와 있고요. 이런 통계들을 봐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디에 희망을 좀 걸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손잡고 좀 같이 해볼 때는 됐지 않았는가. 나는 뭐를 하지? 어디에서 내 기회를 잡지? 한 건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 동네에서 이렇게 이제 주부님들하고 뭐 이리저리 인문학 살롱 같은 걸 갖다 하다가 딴 얘기 막 또 이제 하다 보면, 야, 요번에는 여기가 개발된대. 여기는 얼마 돼. 에? 그래서 요번에는 있잖아, 저쪽을 사야 돼. 이거 빨리 팔어. 어? 이런 얘기를 갖다 쭉 하고요. 제 친구 하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올해 부동산 시험이 급격하게 많아졌대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자격증은 안 될 거다 그래서 부동산 학원도 문을 갖다 많이 닫았는데 이번에 대박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법을 갖다 강의하는 이제 친구였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랬더만 하는 얘기가, 그거는 이 뭐 공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는 하나도 믿을 것도 없고, 동네 가고 아주머니들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그렇게 다 음식인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새겨들으라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렇게 혹시나 그러고, 그래서 누군가는 뭐 비아냥거리는 거지만 전 국민이 투기꾼화 됐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일도, 이 사회가 그렇게 모르고 나가셔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모두가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디서 더 많은 정보와 어디서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불평등 지수가 어떠한지, 또 어떠한 추세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의 한 결과물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